네, 오늘은 광복절을 맞아 해방 전 우리나라 농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전공한 전우영 교수를 모시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자, 유명한 역사학 교수님이신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죠. 한국사,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근현대사를 오래 공부해온 역사학자입니다. 한국사 중에 근현대사. 네, 주전공을 그쪽으로 삼았죠. 자, 그 주전공이 그쪽이신데 특별한 뭐 계기가 있었나요? 그게? 사실은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근대사, 현대사는 공부하면 안 되는 역사였어요. 학교에서 잘 가르치지도 않았고. 예. 그러니까 제가 나온 학교에서 근대사로 석사 학위를 논문을 쓴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금기단의 영역이 금계 영역이었는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잘 안 했던 또 예. 가르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뭐 그 시대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근데 좀 그런 금기를 좀 깨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당대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역사인데 그걸 모르고 이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또 사람들에게 같이 공부하고 같이 나눌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일찌감치 그렇게 좀 택해서 공부를 했었죠. 예. 자,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거죠? 예, 뭐 해왔죠. 예. 자, SNS를 활발하게 하나 또 그것도 뭐 동기 같은 게 있었나요? 그 역사에 대해서 일반 시민이 가장 잘 아는 이야기가 아마 이걸 거예요.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이해이치카의 답이죠.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다. 이제 과거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역사인 거죠. 근데 역사학자 개인이 현대인을 대표하지는 않아요. 요즘 사람들의 생각과 과거 사람들의 생각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 역사학자의 연결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사료를 많이 보고 과거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는 제가 함부로 대표할 수가 없는 거죠. 요즘 사람들과도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만 과거와 대화를 하는 것이 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유효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마침 그 무렵에 SNS라고 해서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의견을 소통하는, 의사를 소통하는 그런 매체가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싶어서 시작을 한 거죠. 다양한 의견이 들어오면 그게 연구할 때도 많이 자극이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역사 전공자가 아닌 분들은 모르는 경우들도 많고 또 관심 안 갖는 경우들도 많고 또 거꾸로 제가 관심 안 가졌던 것들에 대한 의문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이제 자극도 받고 자극이 되고 공백을 메울 수 있고 필요한 연구들에 대한 관심을 좀 기울일 수 있고 뭐 이런 정도의 도움이 되는 거겠죠. 자,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는 근현대사를 나는 이래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말씀 하셨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있어서 근현대사가 갖는 의미,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역시 외국학자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오르테가 이 가시트라고 하는 이제 스페인의 역사 철학자인데,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해요. 민족성, 요즘도 이제 올림픽 하면서 세계인의 경쟁 무대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가끔가다 국민성이나 민족성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마치 국가가 형성될 때부터 있었던 것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이 가세트라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간에게 본성이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에게는 오직 역사가 있을 뿐이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자기 본성, 개인의 본성뿐만 아니라 어떤 민족성이나 국민성이라고 부르는 것들조차도 그들이 함께 겪어온 역사가 만들어낸 것이다. 이제 그렇죠. 각 개인의 본성이라고 보면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들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자기가 살면서 경험하면서 옳다 그르다에 대해서 이제 느끼면서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으로 형성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본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개인에게는 이른바 타고난 부모가에게 물려받은 것과 자기가 자라면서 형성한 경험들이 총체가 본성이라는 것으로 인식이 된다면 민족이나 국민이라는 단위에서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현대사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또 보편적인 욕망들, 또 어떻게 자기가 자기 삶을 바꿔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을 규정한 이제 총체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알기 위해서 자기 역사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역사일수록 그 영향력이라든가 또 그것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강도는 훨씬 더 크겠죠. 근현대사, 한국의 근현대사는 한국인들의 현재를 만들어오는 직접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현대사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거를 더 잘 알 수 있다. 정확히 할 수 있다.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옳은 방향인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이걸 이제 판정할 수 있는 기준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네. 자, 오늘 주제가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를 전후한 그런 이제 농촌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말이죠. 일제강점기 시대의 농촌. 이게 생각만 해도 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자료들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많죠. 네. 주로 이제 주된 자료가 농촌 관련 자료일 거고요. 네. 이런 거예요. 이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인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이제 해방 이후 재헌헌법 제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제 좌파 또는 좌익이라는 사람들이 인민이라는 말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 말을 이제 사전에서 없애버렸죠, 사실상. 이제 못 쓰는 말이 돼버렸어요. 근데 중국을 보면 중화인민공화국이고, 이제 북한도 자기 국호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또 한자로서는 일본에서도 인민이라는 단어는 일상적으로 써요. 인민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 애초에? 왜 인이면 인이고 민이면 민이지, 인과 민을 나눴었느냐. 예. 사실 개념을 나눠서 합쳐버린 거거든요. 고대 국가가 생길 때, 국가는 기본적으로 도시 안만을 의미했어요.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전문가 집단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노동이었던 농업 노동에서 벗어나서, 무슨 교육이라든가 의술이라든가 전복이라든가 통치라든가 법률이라든가, 그러니까 단군 신화 보면 그렇게 나와요. 환웅이 무리 삼천을 이끌고 내려와서 신시에 도읍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풍백우사 운사와 함께 선악, 질병, 법률, 농사 등등 인간사 360가지를 맡아 다스렸다. 이게 이제 도시가 하는 일들이었거든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이제 국가에 바로 귀속된 사람들이고, 사회 전체로 보면 지배층이고, 국가의 영향을 받으며 왕에게 소속된 사람들이었어요. 중국에서 고대에 이제 사람을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쓸 때는 인인데, 사람인데, 이 사람의 등급을 나눌 때 가장 기초적으로 최초로 나눈 등급이 인과 민이었어요. 이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인이었어요. 관습이에요. 수천 년 전 관습인데 그렇게 썼어. 도시 직업인들은 무슨 정치인, 문인, 문화예술인, 법조인, 지식인, 언론인, 다 인자가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 도시 밖을 벗어나는 농촌지대 사람들은 농인, 어인 안 그런단 말이에요. 농민이, 농민. 이게 인민이에요. 개념 자체를 그렇게 나눠왔어요. 그러니까 농촌이라고 하는 지역은 왕조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고, 왕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도시에서 왕에게 소속돼 있던 사람들은 왕조가 망하면 같이 망해요. 같이 여기서 무슨 벼슬아치 하고 잘 살다가도 전쟁에서 지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돼요.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농촌 사람들은 그냥 지배자가 바뀔 뿐 자기는 땅에 붙어서 계속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농민은 세상의 기본이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그런 직업이며 가장 중요한 직업이면서, 그러면서도 국가에 소속된 것이 아닌 피지배층이다라는 건 이제 그런 개념으로 써왔어요.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나누고 도시인과 농촌인을 나누는 개념이 인민이라는 개념이었죠. 오래된 동양적 개념이에요. 농업 중심 사회였고 수천 년간 이 농촌 내부의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그 농업 중심 사회는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했어요. 신석기 시대 말에 농업이 시작된 이래 이제 그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까지는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 전 세계가 농업 중심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농민이 피지배층이면서도 세상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산업혁명 이후 근대화 과정이 근본적으로 농촌의 조건을 바꿔놔요. 우리가 근대화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은 압축해서 얘기를 하자면 산업화와 도시화가 근대화의 두 축이에요.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이 중요해지고 농촌이 약화되고 도시가 늘어나는 것이 도시화란 말이죠. 산업화와 도시화로 압축되는 근대화 과정은 기본적으로 농촌을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살던 고향에서 떠나서 도시로 가야 되고 익숙한 농업노동이 우리가 고되다고 하지만 농한기와 농번기가 있어서 예. 1년에 반은 쉬는 거예요. 쉴 땐 또 쉬고. 1년에 반은 쉬었어요. 거의 1년에 반은. 이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서 하루 8시간씩 매일 일하는 조건으로 바꿔야 됐을 때 그건 사실은 인간 개인의 힘든 삶이 되는 주체의 조건에서 보자면 이게 편안해진 게 아니란 말이죠. 편안해진 게 아니라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근데 농촌이 언제나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도시와 산업화에 덧붙여서 식민화라고 하는 조건이 추가됐던 것이죠. 우리 국내 사정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이민족, 제국주의 통치 세력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서 우리 농민의 삶이 바뀌어 나가는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농촌의 고통,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농촌이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얘기는 근대화 과정에서 농촌이 겪는 일반적인 피폐 또는 일반적인 손해에 덧붙여서 이민족의 침투로 인해서, 이민족의 침탈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을 겪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봐야 될 문제이겠죠. 근데 한 가지 이 지표를 보면 1940년경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제 농업 종사자들, 농업 분야 종사자들을 통계를 내보면 일본인 농업 종사자는 1%가 안 됐어요. 전체 농민 중에서. 지주들이죠. 그들이 전체 농업 소득의 50% 이상을 가져갔어요. 소득은 다 가져가고.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땅 소유권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민족 지배라는 조건 하에서 얼마나 왜곡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셈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아도 역사적으로 이제 농촌이 힘들어가는 그런 시기에 식민지가 겹쳐가지고 이제 훨씬 더 어려웠다. 그렇죠. 자, 이거 이제 그러면 그 식민지의 농업 정책, 소위 말하는 일본의 그게 또 핵심이 뭔가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얘기하려면 사실 한 학기 분량이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강의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 학기 분량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좀 간단한 예를 좀 들어보죠. 우리가 같은 민족끼리 한 농촌에 살면서 누구는 지주고 누구는 소작인이라고 치자고요. 같은 민족끼리 같은 마을에서 몇 대에 걸쳐서 살았어요. 그 안정된 농촌 공동체가 수천 년간 유지돼 왔던 것이죠. 왕조가 변해도 어떻게 되든 간에 이제 뭐 새로 바뀌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게 이제 안정된 농촌 공동체를 이루고 있거든요. 자, 소작인 집안에 어떤 이제 불상사가 생겼어요. 누가 병들어서 일찍 죽었다든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큰 이제 환자가 생겼다든가 지주가 이 소작인 집안이 같은 동네 사람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니까 부모 병치리 하느라 고생이 많다. 올해 소작료는 좀 깎아주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농촌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나라가 망하면서 지주가 바뀌어요. 일본인으로. 바뀌었다. 말이 안 통해요. 이런 사정들을 봐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 소장 조건을 만들어 놓고 이쪽에 무슨 개인 사정이거나 집안 사정이 있어서 이제 이 소작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바로 소작 계약을 해지해버리고 농사 못 짓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식민화가 만들어낸 이제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이전에도 농민들이 자기 땅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 많지 않았어요. 반 정도밖에 안 됐죠. 근데 식민화가 되면서부터는 이 소작 조건 자체가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비인간화됐다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제 깨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깨지는 것이죠. 이민족이 들어오고 이민족 지주가 생기면서 이제 민족 간에 이제 이루어졌던 정서적 교감 자체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이 농촌 생활을 어렵게 만든 하나의 요인이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이 토지 수탈을 위한 정책이냐 아니면 토지 소유권 확정을 위한 정책이냐를 두고 아직까지 학계에서는 이제 논란이 있어요. 물론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는 이게 토지 수탈은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토지 수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토지 소유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는 소작권 또는 경작권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형성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상가 소유권과 권리금 받는 이런 권리와 비슷하게 경작권이라고 하는 게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소유지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이제 개인의 사유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가 공유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또 국가 통신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곳곳에 역참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이걸 유지하는 비용으로 땅을 줬어요. 이걸 역토라고 불렀고요. 그 밖에 이제
그 왕실이 가지고 있는 토지들도 있었고 이런 이제 공유지 개념에 가까운 토지들은 상대적으로 소작료율이 좀 낮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소작을 하는 건 일종의 권리였던 것이죠. 이거 좀 임대료 싼 건물에서 이제 장사를 하는 것이 권리인 것처럼. 근데 이제 토지조사 사업은 이런 권리들을 다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국유지 내지는 공유지들을 또 왕실 소유지나 또 공동체 공유지들을 전부 총독부 소유로 바꿔버려요. 우리의 국공유지가 일본인들의 사유지가 돼버리고 이들이 거대 농장주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소작료율이 높아지고 경제권은 무시되고 소작권은 불안정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중 삼중으로 근대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고통에 덧붙여서 그냥 이제 이 땅에서는 내가 대대로 농사 짓는 것이다. 내가 비록 소작인 처지지만 대대로 농사 짓는다라고 했던 그런 안심, 기대감, 미래에 대한 비전, 전망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나가는 것이죠. 자, 농촌이 어려워지는 상황, 거기다 플러스 식민지 상황, 이제 이중이 됐는데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여튼 또 많이 농촌에서 걷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삼중고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역시 식민화라고 저는 같이 보는데 식민 안에 들어있지만 상황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식민지 경영이라고 했을 때 이제 가장 고전적인 이제 제국주의의 식민지 경영 이론은 이런 거거든요. 식량, 원료, 노동력 공급지를 찾아서 남의 나라를 남의 땅을 침략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전에 침략해서 수탈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영국이 인도를 이제 종인도 회사를 경영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 예컨대 그쪽 인도 농민들에게 자기들가 필요한 차 재배를 시킨다든가, 녹차 재배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면화 재배를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농업 구조를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재배한 농촌의 것들을 영국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인도 내의 도로망도 바꿔야 되고, 항만시설도 바꿔놔야 되고, 교통망도 재편해야 돼요. 거기에 엄청난 사실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에 대한 선도 투자가 필요한 거죠.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동인도 회사라는 거였잖아요. 먼저 영국에서 자본을 모아서 회사를 만들고 그 돈으로 식민지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그리고 수탈해 나가는 거예요. 수탈 전에 투자가 필요한 거죠. 돈 벌기 전에 투자가 필요하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좀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좀 일종의 시간대가 있으니까.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한 것은 러일 전쟁의 일종의 전리품이라고 본인들은 판단했어요. 근데 이 러일 전쟁은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전쟁이었어요. 승리했지만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났고요. 일본 내에서 엄청난 이제 돈을 들여서 전비를 들여서 총력을 다 기울여서 겨우 이제 이겼다고 하는데 이제 포츠모스 강화 조약에서는 이제 러시아가 패배한 전쟁이지만 사실은 승패가 안 난 전쟁으로 국제적으로 지급을 한 거예요. 러시아가 전쟁 배상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사실은 현금으로는 엄청난 돈을 쓰고 얻은 것이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는다. 한반도 지배권을 인정받는다 하나뿐이었죠. 일본 내에서는 당황한 거죠. 이거 식민지로 이제 해서 자기 영토로 식민지로 만들었는데 투자할 돈이 일본 내에 없는 거죠. 전쟁비로 다 썼으니까. 그래서 세운 방침이 조선 식민지 경영에 필요한 돈은 조선인에게서 충당한다고 하는 원칙을 세워요. 이게 이제 다른 나라의 식민지 경영과 다른 방식이죠. 일본에서 투자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농민들에게 수탈해서 지세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삼신세라고 해서 주세, 가옥세, 연초세라고 하는 걸 1909년에 새로 만들어요. 이런 새로운 세금들을 추가로 부과해서 조선 내의 비용들을 걷어들이고 조선 회사령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제 법령을 만들었어요. 이건 당시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지배에서는 없었던 법이에요. 회사를 만들려면 조선 총독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왜 이런 법을 만들었냐면 조선인들 그나마 가지고 돈이 있는 조선인들의 자본을 조선 총독부의 뜻대로 쓰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든 거예요. 내 허락 없이는 니들 돈이지만 함부로 못 써. 이런 법을 만든 거예요. 제도를 만드는 건 전부 다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한 거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식민지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식민지 내에서 조달을 했기 때문에 그 무렵 식민지가 된 나라들 중에서도 피해가 굉장히 이제 컸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아예 뿌리채 거덜낸 것 같은데, 그런데 일본은 말이죠. 자기들이 식민지 통치를 하면서 조선 농촌에 도로도 닦아주고 예를 들어 수로도 만들어주고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한국 농촌 발전에 기여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일본은. 네. 자, 그 문제에 대한 논란들도 국내에서도 또 가끔 있단 말이죠. 네. 예.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이 인도에다가 도로 만들고 항만 만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 인도인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인도인들이 뭐가 좀 좋아졌느냐. 나중에 이제 그 유산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치고. 예. 이를테면 이런 거였어요. 근대 국가와 전근대 국가, 근데 근대화라고 하는 것이 갖는 각 개인의 삶에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부역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회갑잔치, 환갑잔치라는 거 했잖아요. 이거 이제 흔히 잘못 알려져 있는 상식, 잘못 알려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수명이 짧았으니까 네. 60살 살았으면 오래 살았다 그래서 축하하는 거다. 그게 회갑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왜 한 잔치냐면 신라 때부터 모든 남성은, 평민 남성은 16세부터 60세까지 국가에 역을 져야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군역. 지금 뭐 3년, 2년이었지만 전쟁 놈 나가야 되니까 이제. 이건 농민들이라도 16세부터 60세까지는 다 이것이 직접 나가서 군인으로 복무를 하든 아니면 군포라는 이름으로 무엇인가 생산해서 군대에 내든 간에 군역을 져야 했고 군역 이외에도 각종 부역이 우리가 부역이라고 부르는데 요역이 부과됐어요. 길 닦는 지도역, 성 쌓는 축성역 이런 것들이죠. 이게 농한기가 되면 겨울철이 되면 그 해미읍성이나 나간읍성 같은 읍성들이 있었어요. 이 성을 누가 쌓았겠어요? 평범한 농민들을 다 이제 조달해서 쌓았단 말이에요. 부역을 농민들이 부담을 해야 했는데 60이 되면 면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부역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 그게 정말 즐거워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야 이제 마을에서 보자면 너 이제 다시는 부역에 안 나가도 되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 한 턱 내라. 그래서 한 턱 내는 게 환갑잔치였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그 당시 60이면 뭐 평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평생이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일제강점기엔 근대가 되면 이게 사라져야 돼요. 뭐든지 무상 노력 동원이 사라져야 돼요. 다 이제 이것이 상품화되고 시장화돼서 노동력을 살려면 돈을 줘야 되죠. 근데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의 노동력을 강제 동원해서 도로 닦고 항만 거주라고 하는 일에다 실제로 수입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일본인들이 한 것이냐. 첫 번째로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도로를 닦는다든가 하는 일들이 기본적으로는 수탈을 위한, 측량도 수탈을 위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도로라든가 농촌 기반 시설에 대한 우리가 얘기하는 정비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가져갈 것이, 일본으로 가져갈 것이냐에 관한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자, 한 가지만 좀 예로 들어보죠. 다 아시다시피 영국의 무슨 맨체스터라든가 랭카스터라든가 스코틀랜드라든가 뭐 프랑스의 니스라든가 낭스라든가 유럽이나 미국 역사가 오래된 유럽 쪽 나라들을 보면 오래된 도시가 산업도시고 또 중심 도시예요. 다 오래된 도시들이에요. 런던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도시들도 다 역사가 있는 도시들이거든요. 근데 한반도의 도시들을 보면 옛날에는 이제 한반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부가 있었던 지역들은 지금 도명으로 남아 있어요. 도의 이름을 보시면 알아요. 경기 빼고 충주, 청주, 충청도죠. 전주, 나주, 전라도죠. 그 다음에 경주, 상주, 경상도고요. 강릉, 원주, 강원도예요. 황주, 해주. 이런 데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통치이자 도시의 거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중에서 대도시가 어디 있어요? 대도시 없는데 보니까. 그죠? 대도시는 북쪽으로 보면은 이제 의주, 평양, 진남포 이쪽으로 내려와서 인천, 서울 좀 더 내려가서 저 군산, 목포 거꾸로 가자면 그 다음에 부산, 울산, 포항 이런 쪽으로 가 있어요. 전부 바닷가에 있어요. 국내 생산, 국내에서 필요한 물자들을 국내로 돌리기 위한 그 루트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실어 나르는구나. 그렇죠. 국내에서 있는 것들을 일단 항구로 보내서 항구에서 일본으로 보내는 배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들이 닦이게 되죠. 그렇게 되고 이제 이쪽 역을 만든다고 하면서 당시 1904년에 이제 러일전쟁 당시 한일 의정서를 제결해서 일본군은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의로 수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철도역은 군략상 필요한 지점이다. 그 철도 부설권을 다 빼앗아서 임시 군용철도간부라는 걸 만들어요. 일본이. 군용철도예요. 그러니까. 뭐 군용이 붙으면 이제 끝난 거네.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경부경의철도는 군용철도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철도 연선에 있는 땅들은 전부 군사적으로 필요한 땅이 돼버리는 거죠.
한일 의정서를 만들었으니까 철도 노선에 들어가는 철도 연선 땅, 궤도에 들어갈 땅들하고 철도역 부지들 엄청나게 아주 크게 만들어 뺏어요. 당시 서울역 부지만 해도 50만 평을 뺏었어요. 이게 뭐 주요 역들을 다 이제 수십만 평씩, 그러니까 거의 1000만 평을 이제 강제로 수용하는 거죠. 무상으로. 그리고 그렇게 많은 철도역이 다 필요한가요? 역 부지가 몇십만 평이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역 하나에. 근데 그거를 다 일본인들한테 아주 헐값으로 공짜로 빼앗아서. 그게 다 요지인데.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일본인들을 위한 개발 이익을 일본인들에 몰아주게 되고 주요 도시들이 이제 일본으로 가는 항구 쪽으로 이제 배치가 되게 되고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한국인들이 도시화의 중심으로 나왔던 것들은 몰락하고 쇠퇴하고 이게 식민지가 만들어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를 놓았다, 뭘 놓았다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한국인들을 망하게 만들고 일본인들을 흥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을 뿐이지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식민지 지배가 끝난 다음에 다시 활용했다는 것과는 별건의 문제란 말이에요. 네. 예. 자, 목적은 뭐 뚜렷한 거니까. 그러면 말이죠. 그 당시에 아무리 식민 지배 시대지만 이 고통을 당하는 농촌, 그때 뭐 어떻게 저항을 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어떻게 됩니까? 부당한 압력에 저항하는 건 사람의 본성에 가까워요. 예. 뭐 어디나 그런 것들이 역사를 진전시켜 왔죠. 근데 일본이 본격적으로 농촌을 침탈하고 농민들의 생활을 압박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러일 전쟁 이후였기 때문에 1905년에 일어난 이제 을사의병, 또 1907년에 일어난 정미의병은 한편으로 농민들의 일본 침략으로 인한 농촌 사회의 파탄 변화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같이 지니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제 역사의 정통성을 만들어낸 역사적 사건이죠. 1919년 3.1운동. 서울과 평양 등의 도시에서 먼저 일어났지만 이 3.1운동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각 농촌 장나를 중심으로 일어났거든요. 이 주력도 농민들이었어요. 당시 뭐 전체 인구의 90%, 85% 정도가 농민이었으니까 거족적 민족운동이라고 하는 이 3.1운동도 농민들이 중심이 된 운동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1920년대 들어와서는 사실 농민들의 지위가 일부 지역에서는 열악한 노동자보다 더 열악한 그런 처지에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총독부 권력을 통해서 총칼을 앞세우고 거대한 토지를 국유화하고 그 총독부 소유 토지를 다시 일본의 개인이나 아니면 기업들, 여러 종류의 일본인 농업회사들이 이 조선 땅에다가 거대 토지를 가지고 농장 경영을 해요. 그러니까 한 농장에 몇만 명 단위의 소작농이 있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대규모는 진짜. 대규모죠. 예. 한 농장에 속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소작 조건 하에서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불안한 소작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소작료율이 워낙 높아지니까 이대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가족을 이제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조건까지 돼버리니까. 그래서 암태도라든가 박부리 농장이라든가 곳곳에서 이제 이 소작농들이 단결해서 소작료 납부 거부 운동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본 경찰이 가서 진압하고 1920년대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소작쟁이가 주된 이제 농민 저항의 형태로 나타났죠. 그럼 이제 도저히 못 참으니까 이제 그야말로 집단으로 뭉쳐서 저항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무기 체계나 뭐 힘의 열세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성공은 대부분 못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그 의병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의미를 간단히 얘기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익히 알려진 드라마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본 드라마죠.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 중에 한 대사 하나는 그 당시 언론인이었던 맥킨지가 의병 투쟁의 현장에 가서 인터뷰한 대사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병에게 물었어요. 맥킨지라는 미국 언론인이 이제 의병 부대에 찾아가서 물었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무슨 무의미한 짓이냐? 무기도 그렇고 또 지휘 체계도 그렇고 왜 이러고 있느냐라고 물은 거죠. 자기가 봐도 이길 가능성이 이해가 안 되니까 1%, 0.001%도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의병의 대답이 그거였어요. 우리는 곧 죽을 겁니다. 언젠가 죽을 겁니다. 그러나 노예가 되어 살기보다는 자유민으로 죽는 게 낫습니다.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소.
저로서는 이제 굉장히 좀 유감스러웠어요. 뭐가 유감스러웠냐면 재작년에 이제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했죠. 그때 국내 어떤 언론에서 그런 칼럼 제목이 실렸어요. 제목이 아주 선명해요. 자존보다 생존이 먼저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일본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이, 우리가 살려면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게 칼럼 제목이 실렸던 거죠. 우린 그 둘 사이에 있어요. 노예로 살기보다는 자유민으로 죽겠다고 했던 그 의병의 정신과 살기 위해서 자존심 따위는 버리자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정신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의병의 정신은 그럼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정신이에요. 누가 봐도 불가능한 조건이었죠. 의병뿐만이 아니에요. 그 외 모든 독립운동이 다 그랬어요. 안중근에게 묻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다고, 그런다고 조선이, 한국이 독립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넌 무식한 놈 아니냐? 일본 검사가 묻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토 히로부미를 내가 죽였다고 해서 당장 세상이 바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사상과 이른바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이건 침략주의가 세상을 안정시키지 않는다. 세상에 평화를 주지 않는다. 침략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동양평화의 길이라고 해서 알리고 싶었을 뿐이다. 라는 거죠. 그게 안중근의 얘기였어요. 윤봉길도 똑같은 질문을 받아요. 네. 일본 그 장군한테 폭탄 던진다고 해서 조선이 독립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나 독립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 민족의 또 세계의 양심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을 뿐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병의 정신은 그런 것이었죠. 농민들의 정신도 모르질 않았거든요. 그들이 무식해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상대도 안 되는 일본군에 맞서서 총을 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음으로써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을 끈태 알리겠다라고 하는 것. 노예로 살기보다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리고 싶어서 의병을 벌였던 것이거든요. 아직도 우리는 그 사이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의병 전쟁이 갖는 의미는 그런 것이었어요. 가능하느냐,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힘으로 지배하는 것이 그러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목숨을 던져서 알리려고 했던 것이다. 3.1운동에서 같이 나왔던 이야기죠. 네.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해방 이후의 농촌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자, 해방 이후에 물론 뭐 직후는 혼란스럽긴 했겠지만, 자,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별로 세월이 나지는 않았잖아요, 이제. 예. 말씀하셨지만,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에 우리 농촌이 정말 극단적인 어려움 속에 있었다. 우리가 이제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이런 거잖아요. 농촌 마을, 집집마다 뒤져서 하다못해 요강, 대야까지 다 들고 나갔다. 그렇죠. 노세 뭐 이런 거 다. 네. 그래서 세부치는 다 들고 나갔다. 어느 정도였냐면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수도를 놨었어요. 수도관은 동이었었거든요. 동이 섞인 이제 그런 그 수도관을 썼었는데 전쟁기가 되니까 이런 세부치가 필요하니까 수도관은 다 뜯어가요. 그리고 함석으로 바꿔놔요. 이 함석이 얼마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해방 무렵에는 이 함석 수도관이 다 녹이 슬어서 다 구멍이 나서 선물이 다 새는 이런 지경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빼앗아 갔는데 더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건 이런 제목이에요. 대략 200만 내지 300만 명 정도의 일본 청년들이 군대로 끌려가요. 탄광에서 그 석탄이나 아니면 그 광석, 철광석 캐는 사람들은 누가 그 일을 해야 되겠어요? 한국 남성들을 보내요. 그러면 진짜 이 한국 농촌에서 남자들이 징용으로 끌려가고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가사노동의 기계화가 되기 전까지는 가내노동 양이 엄청났어요. 밭일이나 들일보다도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밥 짓고 애 키우고 빨래하고 저 다듬이질하고 거기다 배틀에서 배 짜고 이런 것까지 하면 이 노동량이 사실 집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많았어요. 여성들의 집안 노동량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거든요. 어느 사회나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들에서 농사짓던 남자들을
군수공장이나 징용 현장으로 보내버리고 나니까 들일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여성을 빼내야죠. 그럼 집안일도 하고 밭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집안일도 하고 밭일까지 하게 만드는 여성 노동력에 대한 추가 수탈이 자행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안일은 이제 그동안 일에서 면제되었던 노인들이나 어린 자녀들한테 또 분담시키고, 안 그러면 가정이 유지되질 않으니까. 그래서 여성들을 이제 들로 내보내는 게 이때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만 해도 여성들이 무슨 뭐 모내기를 한다든가, 김매기를 한다든가 하는 건 아주 거의 집안에 남자가 없는 집안이 아니면 보기 힘든 일이었는데 이게 아주 일상이 됐죠. 그러면서 여성들의 노동복을 강요해요. 몸빼라는 이제 몸빼가 있었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몸빼가 일본어예요. 몸빼라는 바지를 만들어서 강제로 입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이걸 입지 않으면 관공서 출입도 안 지키고요. 학교 출입도 안 되고 심지어 버스도 못 타게 했어요. 이걸 입고 들여나가서 일하라는 거였어요. 농촌 사회에 굉장히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 이 전쟁기 동안에 여성들이 들일을 하게 됐다.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 그런 그 아주 기가 막힌 그 사연이 들어있는 거네, 그러니까. 해방됐을 때 한국 여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몸빼를 벗고 한복으로 갈아입는 것이었어요. 통제에 대해서 벗어났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몸빼를 벗고 이제 한복으로 갈아입는 그런 일종의 의례를 벌였던 것이죠. 네,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았어요. 추수는 언제쯤 하죠, 우리가? 뭐 한두 달 지나야 되는데.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네. 보통 추수가 되죠. 남한 지역의 논의 20% 이상은 일본인 소유였어요. 제가 소장농 입장에서 보면 일본인 지주고 나라는 해방됐고 논에는 벼가 자라고 있어요. 이 쌀 어떻게 하지? 희망적일 수밖에 없죠. 이거 이제 이거 소장농 안 내도 되는구나. 돈 돌려주는구나. 해방 직후는 가장 이제 감격에 들뜨고 미래에 대한 희망에 넘쳐 흘렀던 것이 농촌 공간들이었죠. 그런데 그 이듬해 46년 봄부터 도시에서는 쌀이 부족해서 쌀을 달라는 시위가 벌어져요. 일본에 쌀을 뺏기지 않게 됐고 소장료도 안 내게 됐고 소장비 받아서 일본을 보내던 사람들도 아니, 없고 쌀이 있었을 텐데. 쌀이 남아돌았을 텐데 네. 왜 이렇게 쌀이 부족했을까 갑자기 하늘 사이에 미스테리죠. 근데 미스테리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우리가 좀 생각 안 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제 기쁨, 희망, 행복 이 감정이 이제 북받쳐 오르고 축제죠, 축제. 대다수 사람들에겐 축제였어요. 한편으로는 이 와중에 속죄 의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부자들, 지주들, 금융조합 간부들, 농촌 내에서 행세나 하던 사람들 중에 일본 친일 혐의 없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쌀을 내서 술을 빚어서 엄청나게 먹었어요. 술로 소비된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술로? 예. 그 당시에는 쌀로 술을 그것도 희한하네. 빚었어요. 축제죠. 뭐 잔치, 마을 잔치를 계속 벌리는 거죠. 뭐 축제하는데 또 술이 없으면 안 되니까. 자기 이거 먼저 내주고 이러니까 소비량이 늘어난 거죠. 당시에 보면, 1900 무렵에 보면 전체 산업 투자 자본, 그러니까 이제 공업이라든가 서비스업이라든가 광업이라든가 이쪽에 대한 투자 자본의 98% 정도가 일본인 소유였어요. 농지의, 전체 농경지의 30% 정도가 역시 일본인 소유였고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다 저렇게 갖고 있는 건 우리 걸 뺏어간 거 아니냐. 도로 돌려받아야 된다, 이제 일본인들 거니까.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아니, 뭐, 원래 방식대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공정한 룰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나왔던 구호가 중요산업 국유화 농지 개혁이었어요. 중요산업 국유화라는 얘기는 이제 그게 지금은 이제 국유화라고 하는 표현이 갖는 이제 뭐랄까 이념적 성향들 때문에 이념적 색깔 때문에
이게 사회주의적이다, 공산주의적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많이들 하세요. 여기서 용어가 좀 다른 개념인데 약간. 일본 거잖아요, 일본 거. 그럼 일본인들이 다 만들어서 실제로 우리나라 산업투자자본의 98%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누구한테 나눠주는 게 맞느냐? 공유로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 주장에 설득력이 있었던 것이고요. 저거는 국가 소유로 다 이제 해야지 누구한테 줄 수가 없다, 일본인들 건데. 농지도 정말 좋은 땅은 다 일본인들 거였었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일본 땅에서 소작 짓은 사람들은 자기 땅이 생기는데 한국인 지주 밑에서 소작하던 사람들은 자기 땅이 안 생기고 또 얼마나 불공평하냐. 다 좀 섞어서 개혁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 생각에서 보면 다 일본인들 걸 빼앗아서 우리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서로 이제 되찾아서 해방이 됐으니까. 이런 생각들로 이제 넘치던 상황이에요. 미래가 좀 더 밝아 보였던 거죠. 땅이 생길 수도 있고 내년부터는 소작료를 안 내거나 덜 내도 되고 우리 농촌도 좀 살만해지겠거니.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북한에서는 일본인 지주든 한국인 지주든 양쪽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뺏어서 전부 일단 몰수를 해서 농사 짓는 농민들한테 다 나눠줬죠. 무상몰수, 무상분배. 아무 보상도 없이. 남쪽에서도 이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삼정보 상한선이라고 하는 걸 기본으로 해서 한 농가, 한 호당 삼정보까지 상한선을 정해놓고 이제 이번엔 유상몰수죠. 지주들의 땅을 농경지에 하나는, 농지에 하나는. 지금 보면 납득이 안 될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한 거니까. 농지에 관해서는 모든 이제 지주들, 대지주들의 땅을 다 몰수를 하는 삼정보까지만 농사를 계속 짓겠다고 하면 삼정보까지는 소유를 허용하는데 그 이상의 토지는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삼정보 이내에 소농 중심의 농업경제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게 이제 그 이후에 우리 사회에 사실은 일제강점기보다 농촌 생활이 훨씬 나아진 거죠. 근데 그 삼정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죠, 그거는? 전체 이제 농가 수를 계산하고 농지 수를 계산해 보면 경작 면적을 조사한 바가 청독부에서 조사를 했었어요. 네. 영세소작농 같은 경우 반정보. 그래도 자작농 어느 정도면은 이제 한 일정부만 가졌어도 자작농으로서 그 중농 정도가 되는 정도였었어요. 삼정보는 그 정도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굉장히 여유가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리고 전체 농가 수를 계산해 보면 이게 삼정보까지를 상한선으로 해서 더 많은 농지를 갖는 것은 이건 이미 지주다. 그러니까 지주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개념이었어요. 소작지를 주고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소작료만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없애겠다고 하는 개념이었죠. 삼정보 상한선을 뒀죠. 지주 개념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부재지주, 농사 안 짓고 소작료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안 나오겠다. 그래서 원칙은 경자 유전의 원칙이었어요. 지금도 사실 그 원칙이 있어요. 땅은,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만 가질 수 있다. 이게 경제 유전의 원칙이거든요. 요즘도 왜 그 국회 청문회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왜 정치인이 농사도 안 지으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느냐. 이건 우리가 해방 직후에 만들어냈던 원칙에서 위배되는 거예요. 그 원칙이 이제 그 농지개혁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농민들은 그전보다 생활이 훨씬 안정될 조건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조건이 실제로 구현되어서 농촌 생활이 안정되기 전에 6.25 전쟁이 일어났던 거죠. 전쟁이 나니까 이게 또 이제 뭐 시스템이고 뭐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고 농촌이 전쟁에다 말려 들어가고 이제 그렇죠. 말려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 인민군이 내려와 가지고는 또 자기들만 나름대로 농지 계획을 또 실시해요. 삼정보 상한선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이게 1950년 6월부터 시작해서 1950년 9월까지 사이에 그런 일들이 농촌 지역에서 호남, 영남, 충청도 할 것 없이 농촌 지역에서 벌어졌던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한군이 쫓겨나고 나니까 그 뭐가 남았냐면 농지 개혁이 남은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농촌 지역 내에서 인민군에게 협조했던 사람, 거기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갈등만 남았어요. 농촌에 오히려 그 부담만 안겨준 거죠. 농촌 공동체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상호 적대감. 이런 농촌 공동체에 또 다른 이제 상처가 생긴 건데, 진짜 그러면 우리 이제 농촌 얘기를 이제 주로 지금 해방 이후에 그 농지 개혁,
그다음번에 뭐 6.25 전쟁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이제 그 휴전이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겪었던 것이 휴전 이후에 급격한 인구 증가였어요. 그러니까 해방 당시 우리가 한반도 전체 인구를 3천만이라고 봤어요. 해방 당시에. 근데 지금 인구가 얼마죠? 남북한 합쳐서 7,500만에서 8천만이에요. 80년도 채 안 된 기간 동안에 인구가 2배 이상 늘었어요. 1959년에 처음으로 남한에서만 100만 명이 넘는 아이가 태어나요. 그리고 71년까지 계속돼요. 대략 13년간 1년에 100만 명 이상의 신생아가 태어나는 시대가 지속이 되었어요. 농지는 늘어나지 않는데 인구는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는 늘어나고 공급은 제한되는데 이거를 자본주의 시장 논리로 따져버리면 농업생산물 가격이 오르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올랐어요. 안 올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떨어졌어요. 잘 아시죠? 이제 전후 원조라고 해서 미국의 PL480이라고 해서 미국 내에 잉여 농산물을 미국 농민들을 구제한다고 해서 한동안은 배다시피 태평양에다 버렸어요. 바다에 버린 적도 있죠. 그러다가 그러느니 이렇게 못 사는 나라 주는 게 낫겠다 해서 우리나라까지 좀 더 와서 준단 말이에요. 쌀이나 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니까 이제 부족하지 않은 거죠. 그 덕에 사실 한국인들이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어요. 그거 없었으면 한국인들은 정말 굶주림 때문에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로서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대신에 그 피해를 대신 떠하는 것이 농촌이 많이 이제 부담스러워졌다. 가격 경쟁력이 없으니까 농산물은 저고가가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생계비 수준을 낮추게 되고 생계비 수준이 낮으니까 임금은 저임금이 가능해지죠. 그런데 그건 뭐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도 말하면 역사적인 그 현상이죠. 상황에서 잘못을 따지면 문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먼저 안 받을 수도 없고. 예. 이렇게 봐야 되겠죠. 농촌의 희생을 딛고 한국이 겨우 전쟁 이후에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다. 자, 이 농촌은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 방송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듣고 있는데 계속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자, 그러면 정말 이게 우리가 이제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역사학자시는 이런 쪽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그 당시 뭐를 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거.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어떻게 뚫고 나가야 농촌이 정말 제대로 잘 살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농촌 소외라고 하는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농민이 줄어들고 도시인이 늘어나는 것도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더군다나 현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류혁명이 일어나는 시대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바나나가 엄청나게 비싼 과일이었어요. 비쌌죠, 그때는. 그러니까 뭐 바나나도 비싸, 물류 때문에. 그렇죠. 귤도 비쌌고. 예. 제주도에서 또 올라와야 그러니까요. 되니까. 조선시대만 해도 제주도에서 귤이 올라오면 왕이 성균관 유생들한테 특별하게 귤을 선물했어요. 얼만큼 줬냐면 귤 한 쪽씩 줬어요. 한쪽. 1년에 한 쪽 먹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그만큼 귀했었어요. 물류라는 게.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이 물류혁명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모든 산업이 세계화될 수밖에 없어요. 농업도 마찬가지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산업이에요. 그건 우리가 지난 몇십 년을 보면 돼요. 해방 당시에 전체 인구의 85% 정도가 농민이었는데 지금 농촌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농촌에서는 나이 60도 예전 같으면 환갑잔치 치렀을 나이들이 청년회에 속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사실은 우리가 당면한 좀 냉정하게 봐야 될 현실이거든요. 게다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959년부터 1971년까지 1년에 100만 명 이상 태어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부터 20년 지나면 1년에 100만 명 이상씩 죽어요. 그리고 태어나는 아이들은 지금 1년에 27만 50명인데 아마 몇 년 내에 25만 명 선이 될 거예요. 1년에 75만 명씩 인구가 줄어요. 20년 후부터는. 그게 10년이면 750만이고 20년이면 1,500만이에요. 겁나는 현실이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겁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럼 농촌은 어떻게 되겠느냐? 냉정하게 이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꿈을 꾼다고 한 건 뭐냐면 이제까지는 그래요.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삶이었어요. 농업 경쟁력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돈벌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죠. 돈벌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죠. 돈벌이도 안 되는데 여기다 내가 땀을 쏟고 도시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살면서 도시에 있는 문화시설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면서 병원도 멀고 극장도 멀고 백화점도 멀고 그런 곳을 살면서 여기다 땀을 쏟으면서 일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식인 거죠. 근데 새로운 상식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역사의 변화란 다른 게 아니고요. 역사의 발전이라고 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상식의 변화예요. 그거 흥미진진한데 이거. 사람들이 상식이 바뀌는 것이 역사의 진보예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역사, 희망 했던 그 꿈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빵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요. 이건 두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쁜 말이에요. 왜냐하면 농사지어서 1억 천금 부자 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거짓말을 안 하니까. 다른 것들은 뭐 사기를 치든 뭐 사기적 요소가 들어가서 갑작스럽게 뭐 주식이 몇 배를 뛴다든가 이런 일들이 가능한데 어디 투자해서 얼마나 늘어난다든가 농촌은 땀 흘린 만큼만 보상을 해줘요. 심지어는 땀 흘린 만큼도 보상을 안 해주죠. 그런데 뭐가 무슨 꿈이냐면 이런 AI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가치관을 바꿀 수가 있다. 왜냐하면 유엔에서 우리를 이제 선진국 그룹으로 분류를 했어요. 치안, 밤중에 나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몇 없어요. 남녀불문하고. 집에 앉아서 전화 한 번 걸면 몇 번 하는 음식이 날라오는 나라도 몇 없어요. 서로가 굉장히 편하게 살고 있어요. 의료, 한국 의료보험은 이미 세계에서 벤치마킹 하려는 수준이 돼 있어요, 건강보험은. 가난하다고 이제 치료 못 받고 죽는 사람 세계에서 가장 비율이 적어요.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절대 빈곤 시대에 익숙해졌어. 먹고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자식 교육시켜야지. 이런 공포에서 해방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죠. 내 땀 흘린 만큼만 배고프지 않게 살면서 자식들 충분히 교육시키고 노후에 걱정 없이 살겠다고 하는 정도의 인생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면 요즘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많이 생기고 있죠, 요새는. 또.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요. 소 기르고 이제 그 과일 재배하고 채소 재배하고 그걸로 살겠다는 거죠. 큰 성공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 말하고 있는 소확행이라는 거 있잖아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들. 자연과 교감하면서 내가 땀 흘린 만큼 벌면서 그게 인생의 참된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현상은 아니에요. 녹색주의, 환경생태주의, 자연과 교감하면서 사는 삶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높이 부여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추세가 농촌과 농민을 바꿀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런 정도라면 이제 그런 정도에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당연히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는 농촌은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자기 노동의 가치를 배신하지 않는 곳. 그리고 이른바 자급자족이 가능한 것. 대체로 자기 먹고 싶은 것. 일단 소망이 시장화가 아니라 자기와 자기 가족들한테 건강하게 건강한 식품을 먹이고 그리고 이제 일부 시장 경제를 하고 그런 정도의 농촌을 우리가 꿈꾼다면 그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많이 들었고요. 이제 방송 오늘 뭐 저도 쭉 들으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 방송 들으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특히 요새 이제 귀농 귀촌을 좀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참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도시를 떠나서 농촌에 자리 잡는다는 것은 그래서 실존적 결단이자 역사를 이제 바꾸는 행위라고 생각을 거창한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네 이제. 본인의 실존적 결단이자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행위예요. 그 행위를 앞장서 하는 일종의 시대적 선박자들이죠. 죽어가는 농촌에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힘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지금 귀촌 귀농을 결정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부럽다,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공존 공생하는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자, 오늘 귀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탐험하는 대화. NBS 인터뷰 4.0은 오늘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춘추 삼국시대 시경에는 과거를 경계해서 미래를 대비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치열했던 해방 전후에 우리 농촌을 살펴보라 해서 우리 농촌의 미래 희망을 찾아보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